너무나 충격적이게도 한동안 잠들어 있던 제 온몸의 세포를 일깨워준 건 그 누구도 아닌 아들뻘이었던 바로 그 녀석이었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안 돼, 그만해, 영이라. 난 네 숙모야. 그것만은 안 되는데. 주모 더는 못 참겠어요. 죄송해요. 혜란 씨 숙모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그 녀석은 조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조카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러니까 남편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 나이 이제 40 후반이 되고 보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네요. 남편은 제가 40 초반쯤에 교통사고로 먼저 가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하나뿐인 딸의 생일 전날이었어요.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남편은 자상한 성격으로 딸한테도 아주 친근한 아빠였었죠. 우리 딸 생일 선물로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아빠가 출장 다녀오다 사올게. 정말요? 그럼 나 이번 생일엔 엄마 아빠랑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내 친구는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는 맨날 바쁘니까. 그랬구나. 우리 딸. 그래, 이번 생일은 내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가까운 데로 가고 내년엔 정말 아빠가 근사한 데로 우리 딸 가고 싶은 데로 모시고 갈게요. 약속. 우와, 아빠 정말이죠? 우리 아빠 최고. 그렇게 남편은 딸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겨둔 채 우리 곁을 떠났었는데요. 정말이지 그렇게 급작스럽게 남편이 제 곁을 떠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젊다면 젊은 나이의 딸과 저만 남겨두고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기만 했었죠. 하지만 그때의 아빠 빈소에서부터 제 곁을 지켜주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와 사랑에 빠지기도 한 그 남자는 바로 영일이라는 조카였었죠. 효린이 아빠, 나만 두고 이렇게 먼저 가버리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 당신 나쁜 사람이야. 평생 내 곁에 있어준다더니. 숙모, 그만 오세요. 이러다 숙모마저 썰으시겠어요. 영일아. 나 이제 어떻게 사니 어떻게. 숙모,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었는데요. 그 뒤로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이 공장 일을 맡고 나서 한참 정신이 없을 때쯤 조카인 영일이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저에 대해서 걱정하더니 저를 만나러 공장에 온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저 그 마음이 너무 고맙기만 했어요. 그리고 영일이한테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죠. 얘기 중에 제가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조카 영일이는 마침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도와서 함께 일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조카 영일이가 경영학을 전공했던 터라 자신감을 보이며 돕겠다 했고 저는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했기에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 아빠가 죽기 전에 격리를 보고 있었던 저는 대표직으로 영일이 조카는 본부장직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었죠. 그랬군요. 혜란 씨,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조카분과는 함께 일을 하다가 가까워지게 되신 건가요? 그게 처음에는 당연히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빗물이 옷으로 서서히 스며들듯이 그렇게 스며든 것 같네요. 저는 그때 격리일에 대해서는 제법 알고 있었지만 공장 운영에 관해서는 서툰 것이 많았었는데요. 반면에 이론에 대해서 웬만큼 다 알던 조카 영일이가 거의 실무적인 것도 다 봐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안정적으로 대표 자리를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해외 업체에 물량을 맞추는 일 때문에
한창 바쁠 때가 있었는데요. 야근을 밥 먹듯 할 때였는데 공장이 잘 돌아가니 매출이 늘고 좋았지만 몸이 많이 고된 때였어요. 정말 영일이가 옆에 없었다면 그 정신없고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를 정도였죠. 사장님, 매일 야근에 요새 힘드시죠? 어깨 많이 뭉치셨네. 어우, 아니야. 괜히 우리 조카가 나 도와준다고 와서는 이렇게 매일 고생만 해서 이 숙모가 미안한걸? 제 걱정은 마세요. 저야 이렇게 숙모 곁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기만 한 거려. 정 미안하시면 이번 주말에 저랑 데이트나 해주세요. 나랑? 다 늙은 숙모랑 무슨 재미로 데이트야? 우리 조카 여자친구 없었어? 아, 있었는데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일에만 매일 빠져서 산다면서 뻥 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숙모가 저 책임지셔야 돼요. 어머, 정말. 이거 숙모가 조카 앞길만 막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지는데? 그렇게 저는 조카 영일이와 바깥에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주말에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즐기며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때 다른 지역에 살던 영일이는 공장 일을 도와주면서부터 아예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방 한 칸을 차지하게 됐고 출퇴근을 같이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영일이한테 더 많이 기대고 있었고 어떨 땐 영일이가 조카가 아닌 남편처럼 의지될 때가 많았어요. 회사 일도 회사 일이었지만 제가 외로움을 느끼거나 심적으로 힘들어할 때 영일이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저를 위로해 주었었죠. 그날은 딸 효린이가 졸업여행을 가고 며칠 동안 집에 없는 날이었는데요. 오늘따라 숙모 많이 쓸쓸해 보이시네요. 그래 보였어? 얼굴에 쓰여 있었나? 오늘 그날이라서 그러신 거죠? 어머, 결혼기념일인 거 조카도 알고 있었구나. 그 사람 간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적응이 안 되네. 나 바보 같지? 아니에요, 숙모. 외로운 거 당연하시죠. 아니야. 그래도 영일이 조카가 있어줘서 많은 위안 됐어. 내가 조카한텐 너무 고맙고 미안해. 언제까지나 이렇게 내 옆에서 나 도와주면 나야 좋겠지만 우리 영일 조카도 좋은 여자 만나서 빨리 장가들어야 하는데. 숙모 이제 저 필요 없어지신 거예요? 이거 섭한데요. 왠지 저 떼버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아니고 영일이가 괜히 내 옆에서 일 봐주느라 제 생활도 없이 사는 게 미안해서 그러지. 젊을 때 좋은 짝 만나서 가정도 꾸려야 하니까. 참, 내가 좋은 아가씨 소개시켜줄까? 얼굴도 예쁘고 우리 조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아가씨가 있는데. 숙모 정말 실망이에요. 제 마음도 몰라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영일아. 저 좋다는 사람 없어서 이렇게 숙모 옆에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저 숙모 여자로 본 지 오래됐어요. 저한테 숙모는 여자라고요. 영일아, 그게 무슨. 나 그 말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만 자야겠어. 저는 영일 조카의 직진 고백을 듣고 순간 너무 당황해서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고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그건 조카의 고백에 금세 달아오른 제 얼굴이 들키기라도 할까 봐서이기도 했어요. 사실 저도 언제부턴가 조카 영일이한테 남다른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그게 딱히 어떤 감정이라고 설명할 순 없었는데 영일이가 조카인 줄 알면서도 남편처럼 듬직했고 저와 눈을 맞추고 웃어줄 때면 연인 사이처럼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었죠. 함께 있을 때면 외롭단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아플 때나 힘들 때마다 어느 때나 제 옆에서 저의 손발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카 영일이가
더 남자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딱 한 가지, 그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지만요. 사고로 갑작스레 남편을 떠나보내고 매일 밤 자리에 누울 때마다 남편의 몸짓이 떠올라 허전함에 몸서리 쳐야 했었죠. 남편이 그립고 그 손길이 그리워 외로운 날에는 꿈틀거리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를 홀로 달래며 참아왔었는데 갑작스런 조카 영일이의 고백은 제 가슴이 뛰고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던 거였죠. 남편을 보내고 외로움에 제일 익숙해지지 않는 한 가지가 그거였으니까요. 밤마다 남편이 제 위에서 호령하던 기억도, 제가 남편 위에서 훌라춤을 추던 기억도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졌었죠. 제 나이가 그걸 더 주체할 수 없는 때여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여자 40대면 한창 때이니까요. 그렇게 조카 영일이의 뜨거운 고백을 뒤로 한 날 밤, 영일이는 제 방문 앞까지 와서 제게 애원했지만 저는 조카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단호하게 대했었죠.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날 조카 앞에서 한없이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다행히도 한바탕 폭풍우는 잠드는 듯 했는데요. 다음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일 조카는 어제 일을 사과해왔고 저는 술김이었다며 애써 해프닝으로 넘겨버렸었죠. 딸도 없이 며칠 동안 단둘이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어색하게 지낼 순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고 영일 조카는 작정한 듯이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었죠. 저는 그날 저녁 평상시처럼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운동기구가 있는 방으로 가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일 밤 40분씩 운동하고 샤워하고 자는 게 불면증에도 좋아서 제 루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참 땀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숙모, 같이 운동할까요? 난 거의 다 해가는데. 그러지 말고, 숙모, 저랑 같이 해요. 그리고는 영일 조카는 제 뒤로 바싹 붙어 운동기구를 당기며 은근 제 뒤로 밀착해왔는데 조카의 당당한 묵직함이 느껴질 정도로 바싹 다가왔었죠. 순간 당황해 몸을 빼려 하자 영일이는 제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더욱 옥죄어 왔어요. 영일이의 숨소리가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얼굴은 더 달아올랐었죠. 숙모, 더 오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운동하니까 더워서 그런가 봐. 제가 이렇게 숙모 옆에 가까이 붙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 영일아. 그때 조카 영일이의 밀착에 묘한 감정이 일면서 순간 가녀린 숨소리가 터져나올 뻔했었는데요. 저는 그 뒤로 눈을 감고 또 터져나올지 모르는 소리를 억눌렀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가만히 실눈을 뜨고 보니 조카 영일이는 황홀한 듯이 눈을 감고 느끼고 있었고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에 빠져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정신이 살짝 돌아왔을 때 몸을 빼려 하자 영일이가 더욱 옥죄어 왔었죠.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안 돼, 그만해, 영일아. 난 네 숙모야. 그것만은 안 되는데. 숙모 더는 못 참겠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무르익었다고 생각한 순간 이내 건강한 조카 영일이를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도저히 멈출 수도 피할 수도 없었죠. 난 몰라. 영일아, 어쩌려고 이래. 숙모, 제가 오늘 사는 만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날 몇 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본능이 활화산처럼 순식간에 터져버렸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몇 번을 울어댔는지 모르겠네요. 조카 영일이는 정말 힘 좋고 건강해서 그런지 지칠 줄을 모르고 연달아 한을 푸는 듯 원껏 밤새 달렸는데요. 저는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머리와 다르게 제 속마음은 더 달라고 자꾸만 보챘었죠. 남편이 먼저 가고 그 무엇도 드나든 적이 없는 원시림 같던 그곳의 세포들은 어느새 살아서 팔딱이는 것 같았거든요. 영일아, 고마워. 이게 얼마만인지. 저도 너무 좋았어요, 숙모. 저는 그 뒤로 영일이와 공장에서는 대표와 본부장의 자리에서 예의를 지키며 지냈는데요. 한 번씩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끓어오를 때면 저는 대표실로 조카 영일이를 불러서 즐겁고 스릴 넘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잘 알면서도 이젠 영일이 조카만이 저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되어버렸거든요. 조카 영일이도 이젠 숙모뿐이라며 장가갈 생각도 않는 게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조카를 다른 여자에게 보내기도 싫은 이중적인 마음이 드네요. 제가 조카에게 미친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끝까지 갈 수 없는 사이라는 것도 잘 알기에 고민이 되긴 해요. 하지만 조카 영일이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가지 않으려고 해도 보내줘야만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놓치기 싫은데 너무 힘드네요. 네, 혜란 씨.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이란 게 내 것인데도 참 내 마음대로 되질 않죠. 특히 이성 문제에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혜란 씨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준 조카에게 많이 의지하면서 남다른 감정을 품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더욱 숙모인 혜란 씨와 조카인 영일 씨가 서로 사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오래 끌수록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란 걸 두 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안타깝지만 현실을 직시하시고 하루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오늘 비밀의 방 사연은 어떠셨나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의 방에서 다양한 사연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비밀의 방으로 초대할게요.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오늘도 무탈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언통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외동딸로 자라온 아이입니다. 엄마와 친아빠는 제가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이혼을 하셨고 엄마는 친할머니 집에서 저를 키우며 함께 사셨어요. 할머니는 몸이 아파 매일 누워 계셨고 엄마는 그물 작업과 고기잡이 배에서 그날 잡아온 생선들을 시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돈을 벌어서 저를 키우셨고요. 동생도 언니도 없는 저는 매일 너무나 심심해 혼자 바닷가에서 돌멩이, 조개들을 주우며 탑을 쌓고 놀았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는 깡시골이었고 거기에 아이들이 살 리는 없었지요. 유일한 저희 친구는 저보다 몇 살 더 많은 학교를 다니고 있던 옆집 언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 없는 아이라고 어른들이 수군대고 뒷말이 나오는 걸 눈칫밥으로 다 알고 있었던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무척이나 위축되고 소심해졌어요. 집에 할머니 친구들이 놀러오거나 엄마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와서 뭐라도 챙겨주려고 하면 저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장롱이나 뒷창고로 숨어 있었죠. 그런 엄마가 집에 남자를 데려온 겁니다. 그 남자는 동네에서 한번 이혼 경험이 있었던
고기잡이 배를 타는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고기잡이 배를 타고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 고기들을 잡으며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 그물과 고기를 받아가는 역할을 하는 엄마와 그 아저씨는 안면이 있으셨다가 친해지게 되었고 사랑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엄마는 저에게도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원아, 아빠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정원이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지 않아? 라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어른들을 무서워하고 낯도 많이 가렸기에 싫어. 아빠 필요 없거든? 나 진짜 싫어. 나 그냥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좋단 말이야. 하면서 땡깡을 부렸어요. 엄마는 잠시 주춤하더니 어느 날 집에 새아빠를 데려와서 누워 계시는 할머니에게 소개시켜 드리더라고요. 엄마는 정원아 어딨니? 엄마 남자친구한테 인사해야지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성인 남자가 무서웠고 부끄러움도 많았기에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큰 은행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대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엄마는 그 남자를 새아빠로 맞이했습니다. 집에는 아픈 할머니와 저희 완강한 반대가 있었기에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위치에 새아빠가 살고 있었기에 서로의 집을 오가며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새아빠는 할머니에게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고 우울해진다면서 그 무거운 할머니를 업고 동네 한 바퀴 날이 좋을 때면 바다 구경시켜주신다고 요 앞 바닷가도 업고 가시고 어린 제가 보기에도 새아빠가 대단하셨어요. 엄마도 그런 새아빠의 듬직함과 예의 바른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고요. 새아빠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와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바닷일을 하느라 손이 퉁퉁 불어서 소뚜껑만한 투박한 손가락으로 어디서 산 건지 모르겠는 바비 인형을 가져와 저에게 주며 말했지요. 정원이 아직도 아저씨 무서워? 아저씨한테 억지로 아빠라고 부를 필요 없어. 정원이가 편한 대로 부르면 그거대로 아저씨는 좋아. 그래도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하면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도 여자라 그런지 좋아하는 선물을 받으니 마음이 사르르 녹으며 새아빠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러다 오랜 기간 투병하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집이 비자 새아빠께서는 저희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낯을 가리며 새아빠 앞에서는 말 한마디 안 꺼냈지요. 엄마는 재혼 후 얼굴이 한층 밝아지고 더 행복해 하셨어요. 너무나 어렵게 아등바등 여자로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할머니까지 책임지다가 기댈 곳이 생기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나 봐요. 엄마가 자주 웃고 신경질도 안 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새아빠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알콩달콩 한 번을 제 앞에서 싸우지 않으시고 잘 지내셨어요. 그러다 일이 터진 겁니다. 엄마가 갑자기 일하시다가 쓰러지게 되고 병원에 실려간 결과 급성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그나마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갔지만 워낙 여기가 깡촌이라 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려 호흡은 있었지만 혼수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못 깨어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몸 장기들과 뇌가 망가져서 설령 깨어나더라도 식물인간으로 살 수도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요. 새아빠는 일까지 전부 내팽겨치고 엄마 옆에서 모든 걸 간호하고 케어해 주었어요. 매일 저의 손을 잡으며 제발 와이프, 이 어린 아이가 혼자 남지 않게 해달라고 하며 기도를 했고요. 저도 엉엉 울며 하느님께 기도했지만 엄마는 그렇게 잘 있으라는 인사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학생인 저에게 엄마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싫어질 정도였어요.
게다가 그때는 사춘기였고 정말 예민했거든요. 몸에 생기는 변화에도 적응하지 못했고 그냥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과는 다르게 나는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학교 다니고 나만 초가집 같은 허접한 집에 사는 것도 창피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완전히 삐딱선이 길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였지만 입에 대서는 안 될 것들도 새아빠 몰래 했고 학교도 땡땡이 치고 밤 늦게 들어가고 소위 질이 안 좋은 애들과 몰려다니기 시작한 거였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새아빠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이후에도 새아빠는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고 저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요. 저를 갑자기 붙잡으며 새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정원이 너 새아빠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혼 안 낸 거 알지? 그런데 이렇게 살면 새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회초리 가져와 하면서 나무 막대기를 어디선가 가져오시더니 저보고 종아리를 거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한 대 내리칠 때마다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나쁜 애들이랑 몰려다니면 얼마나 하늘에 있는 엄마가 속상하겠어. 그래 안 그래? 새아빠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그런데 너까지 이러면 새아빠가 견딜 수 있겠어? 하면서 저희 종아리에 회초리를 들다 저를 붙잡고 엉엉 우는 겁니다. 제발 나쁜 행동 말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하면서요.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리고 있었던 저는 그때 새아빠가 너무나 미웠어요. 내 친아빠도 아닌데 당신이 뭔데 내 종아리를 때리고 화내냐고. 나가라고. 엄마도 떠났으니까 이제 볼 일 없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더 막 나갔습니다. 당시 엄마가 쓰러져 입원한 것 때문에 한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병원에서 청구된 병원비가 어마어마했고 새아빠는 그걸 갚느라 집에 있는 물건까지 다 팔고 본인이 남겨둔 돈까지 탈탈 털어 돈 문제를 해결한 터라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 와중에 저까지 말썽을 피우니 속이 상해서 회초리를 든 거였지요. 하지만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새아빠께서는 매일 아침 배 타러 일 나가기 전에 제 책상에 편지를 써두고 가셨습니다. 마음보다 손이 앞서서 너에게 상처만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라는 사죄의 말부터 시작해 와이프는 떠났지만 너는 내 와이프의 분신이니 너가 20살 되기 전까지는 아저씨가 너 옆에 꼭 붙어서 챙겨줄 거라고. 너 사회에 나가기 전에 발판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가난 벗어나게 해줄 거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저도 눈물이 흘렀지만 무슨 자존심 때문인지 일부러 새아빠가 보라고 편지를 부엌부엌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도 정말 몹쓸 아이였던 거였죠. 하지만 새아빠는 그런 저의 모습에 굴하지 않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진심이 저에게 통해 저도 나쁜 애들 무리에서 나와 조용히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 위에서 열심히 배 타고 손이 부르 터질 때까지 고기금을 끌어올리시고 일하시는 새아빠를 보니 저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적어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지만 저는 피곤해도 손에서 책과 연필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아빠와 그때까지도 어색해 아저씨라 부르며 멀리했지만 속으로는 공부 열심히 해서 새아빠, 아빠에게 떳떳한 딸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지요. 새아빠에게 성적표를 보여줄 때마다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는 모습을 잊을 수 없어서 그 순간만을 위해 공부에 전진했습니다. 코피가 터질 정도로 공부했고 운동회에서도 단어장을 가져갈 정도로 독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고3이 되었습니다. 새아빠도 열심히 사는 저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와 함께 밥을 차리고 저보다 일찍 일을 나가셨고요.
그런데 그런 새아빠를 말려야 했습니다. 기상 상황이 안 좋아 배가 안 뜰 수도 있었던 그날 새아빠는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으며 혹시 배가 뜨면 일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며 집을 나섰어요. 하늘은 마치 무슨 일이라도 날 것처럼 어두컴컴했고 먹구름이 잔뜩 꼈지요. 그러다 아빠가 나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햇님이 나오고 하늘은 맑아지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는 길 저를 본 마을 아저씨께서 황급하게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너그 아빠 지금 큰일 났다. 배가 전복됐다 아이가. 오늘 내가 바다 상황이 쎄해가지고 막 그리 나가지 말라고 했는디. 기어코 선장이 배를 끌고 너그 아빠랑 사람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배가 뒤집혔다. 너그 아빠만 지금 못 찾아서 난리 났다니? 하며 다급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바다에서 사라지다뇨 하면서 엉엉 울며 빨리 우리 아빠 찾아달라고 소리쳤지만 밤새 계속된 수색 작업에도 아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밝은 조명이 달려있는 오징어 배부터 시작해 아빠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총 출동했지만 아빠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사건이 흐르고 일주일 뒤 아빠가 발견됐지만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후였습니다. 얼마나 운지 몰라요. 차갑고 퉁퉁 분 새아빠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말도 잘 듣고 나쁜 애들이랑 다시는 안 놀고 아빠한테 아저씨라 안 부르고 그럴 테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후였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저는 그날 무리하게 배를 몰고 간 선장 아저씨한테 가서 소리치고 가슴을 팍팍 두들기며 울었습니다. 선장은 그저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그렇게 새아빠마저 떠난 이후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떠나니 공부할 이유조차 없어졌고 방황을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붙잡아줘 겨우겨우 학교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은 공부를 끝낸 끝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엄마와 새아빠 그리고 할머니의 기억을 잊어버리기 위해 집을 떠나 서울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깡시골이라 누구 하나 그 집에 들어와 살 사람도 없었고 내놓은다고 해서 팔릴 만한 것도 아니었기에 그냥 나중에 결혼하거나 고향 내려오면 내가 와서 살아야겠다 하고 그대로 냅뒀어요. 학교 방학 때만 잠깐 집에 내려와서 먼지 쌓인 것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1년에 몇 달씩 살며 집에 온기를 불어넣었지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한 뒤 저는 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니 바빠서 집에 가질 못했어요. 그러다 제가 그 회사에 취업하고 3년 정도 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많이 아파서 과호흡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상사한테 치이고 실적 안 내면 또 갈구고 가족 하다 없이 서울 생활하는 게 저에게는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꾹 참다 마음에 병이 난 저는 조금 쉬자 생각을 했어요. 결국 퇴사하고 난 뒤 고향에 있는 집을 수리해 그곳에 머물며 노트북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며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몇 년간 집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거의 폐가 수준이 되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 사람의 손길을 닿지 않아 망가진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기에 몇 주에 걸쳐서 저 혼자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내다버리고 곰팡이가 잔뜩 낀 벽지는 셀프 도배와 페인트질을 했어요. 도배를 하니 한층 분위기가 밝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방, 그니까 할머니 방,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새아빠가 썼던 그 방의 장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노란 장판에다가 습기 때문인지 전부 장판이 들떠 있어서 울퉁불퉁했어요. 장판까지 드러내면 대자가 비었지만 작은 방에는 장롱이나 가구가 없었기에 장판만 드러내고 인터넷에서 맞춤 블록 나무 장판으로 새로 깔자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아 예전부터 저를 많이 도와주신 동네 아저씨 한 분과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아저씨와 제가 장판을 제거하는데 갑자기 아저씨께서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손에 무언가를 집어 올리는 겁니다. 아저씨 왜요? 뭐 별내라도 있어요? 하고 자세히 보자 벌레가 아니라 돈 수백 장과 통장 수십 개 그리고 메모장 비슷한 종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 이게 왜 나오지? 하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 전에 있었던 돈인지 습기와 곰팡이로 인해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통장을 열어보니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신 새아빠의 명의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새아빠께서는 돈을 아끼고 아껴 제가 성인이 돼서 서울로 갈 때 마련할 목돈을 주려고 그렇게 모은 거였어요. 메모장에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들 그리고 보잘것없는 고기잡이 일을 하며 떳떳한 새아빠가 되지 못해 아이가 삐뚤어지는 것 같다며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너무나 부끄럽다며 자책하는 메모들이 가득했고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가 뒤에서 저 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몰랐거든요. 항상 새아빠는 같은 옷만 입고 돈도 잘 쓰지 않는 분이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어요. 이 철없는 아이가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새아빠의 진심을 알았다니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그립고 또 그립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먼 하늘에 있는 새아빠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너무나 한스러웠어요. 저는 그렇게 집수리를 마치고 고향집에 살며 하늘에 있을 새아빠와 엄마에게 떳떳한 딸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아빠가 소중하게 물려주신 돈들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으리 라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저는 그 돈과 제 돈을 합쳐 새아빠의 묘와 엄마의 묘를 이 장에서 한 곳에 합치는 작업을 했네요. 철없던 내 10대 시절을 다 이해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준 새아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엄마에게 뒤늦게나마 사죄의 말을 올리고 싶어요. 엄마 아빠 너무너무 미안해. 못난 딸이라 내가 미안해. 내가 하늘에 갈 때까지 잘 있어야 해. 여기서 엄마 아빠 못까지 열심히 살다 갈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여러분들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실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다. 주방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는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방을 가득 채웠던 목소리들은 이제 멀어져 가는 속삭임으로 바뀌었고 마지막 손님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연은 잠시 동안 식탁 근처에 멈춰 서서 빈 장화 남겨진 접시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저 손을 바쁘게 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하는 일이었을 뿐 그녀의 생각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 민호가 그녀 옆에 나타나 작은 접시에 남은 음식을 담아 들고 있었다. 그는 무심하게 그 접시를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 밤의 마지막 생존자들이 된 것 같네. 그는 부엌 카운터에 가볍게 기대며 지연이 식기류를 치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그에게 미소로 답했다. 민회에게는 늘 그녀를 어딘가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쾌한 느낌은 아니었다. 그는 자연스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어도 방 안을 밝힐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것 같았다. 민호는 근처 의자를 당겨 앉아 편안하게 다리를 꼬았다. 그는 아직 반쯤 남은 레드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다. 밤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잔 더 할 시간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며 싱크대에 쌓인 접시들과 아직 정리해야 할 어수선한 집안을 바라보았다. 그건 내일로 미뤄도 될 것 같아.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찬장에서 깨끗한 와인잔 2개를 꺼냈다. 이 병을 끝내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았고 민호는 마치 의식을 치르듯 신중하게 와인을 따랐다. 그는 그 와인이 얼마나 특별한지 농담을 섞어 이야기하며 제주도에 있는 작은 와이너리를 방문했을 때 그 와인을 발견했던 에피소드를 에라보라도하게 들려주었다. 지연은 웃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는 잠시 자신이 늘 자제하고 억눌러 왔던 책임감에서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들었다. 첫 잔은 가벼운 웃음소리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지연은 어느 날 집에서 쌍둥이들이 크레용으로 벽을 칠하려 했던 일에 대해 얘기했다. 민호는 어릴 적 형과 함께 어머니 생일 케이크를 만들려다가 부엌에 불을 낼 뻔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맞장구 쳤다. 시간이 흐르며 웃음은 점차 깊은 대화로 이어졌다. 민호는 지연에게 그녀의 꿈에 대해 물었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 잊혀진 그녀만의 소망들에 대해 말이다. 지연은 답변하기를 망설였다. 그녀는 평소 이런 내밀한 부분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민호의 눈빛은 서두르지 않고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유럽에 가보고 싶었어요. 지연은 손에 든 와인잔을 내려다보며 고백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상황이 절대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아이들, 일, 집, 항상 더 긴급한 일이 있죠. 민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의 단순한 말 속에 숨겨진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꼭 가야 해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삶에는 긴급한 일이 많지만 그중 중요한 일은 많지 않아요. 때로는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해야 해요.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워요.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간적으로라도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본 듯한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지연은 전에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민호가 말하는 방식에는 가벼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를 더 알고 싶게 만드는 깊이가 있었다. 그는 그녀가 알고 있던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도 달랐다. 그의 말에는 서두름이 없었고 불필요한 말로 침묵을 채우려는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지연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와인이 거의 다 떨어질 무렵 민호는 시계를 보며 벌써 너무 늦어서 집으로 운전해 돌아갈 수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소파에 몸을 맡겨야 할 것 같아. 그는 말하며 거실 구석에 깔끔하게 접혀있던 쿠션과 담요를 가지러 일어섰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지연도 일어나며 말했다. 하지만 방을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소파를 정리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 오늘 밤 고마워요. 대화가 좋았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뭔가를 감춘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가 더 감사하죠, 누나. 그는 말하며 형제에게 쓰는 애정 어린 호칭을 사용했다. 잘 자요. 지연은 밤중에 부엌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직 졸린 눈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니 새벽 3시가 다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뭔가 그녀를 침대 밖으로 나오게 했다. 맨발로 계단을 내려오며 발밑에서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부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민호가 카운터 근처에 서서 물잔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리대 위에 은은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의 편안한 표정 속에 지연이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약간의 불안이 스며들어 있었다. 잠이 안 와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집안의 고요함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다. 와인이 좀 과했나 봐요. 그는 말하며 물잔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다. 누나는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깨어 있어요? 소리가 나서 내려왔어요. 그녀는 대답하며 부엌 문에 기대섰다. 바람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었네요. 민호는 그녀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며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눈이 반짝였다. 깨웠다면 미안해요.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말하며 팔짱을 끼었다. 추위를 막으려는 것처럼
아니면 어쩌면 그 순간의 강렬함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둘 사이의 침묵은 점점 더 뚜렷해져 마치 주변의 공기가 더 무거워진 것 같았다. 지연은 자신의 심장이 빨리 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민호는 이제 그녀와 몇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그의 눈은 그녀의 눈을 깊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무방비하게 만드는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전하게 느끼게 했다. 누나는 항상 세상의 짐을 짊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의미심장했다. 하지만 가끔은 지연, 누군가가 당신을 돌보도록 내버려 둬야 해요. 단지 잠시 동안이라도요. 그의 말은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지연은 목에 걸리는 무언가를 느꼈다. 마치 그녀가 스스로에게조차 숨겨왔던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다. 생각할 틈도 없이 민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이제 그녀가 그의 존재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민호. 그녀는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막혀버렸다. 그는 손을 들어 올리며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에 손을 얹었다. 그 제스처는 너무나 부드러워서 마치 질문처럼 느껴졌다. 계속해도 될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했다.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순간의 강렬함에 몸을 맡겼다. 눈을 다시 떴을 때 그는 더 가까이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지연은 아주 작은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뎠다. 그 움직임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남아있던 모든 장벽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민호는 그녀의 허리를 잡고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는 뒤쪽 카운터에 손을 올리며 균형을 잡았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고 두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자 키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 키스는 느리고 섬세했으며 그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이해하려는 듯했다. 차가운 카운터가 그녀의 등에 닿는 감각은 민호의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가 그녀를 단단히 안고 있었지만 서두름은 전혀 없었다. 모든 움직임은 의도적으로 느껴졌고 주변 세상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지연은 정확히 언제 주변이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조리대 위에 은은한 불빛 아래의 부엌은 이제 그녀와 민호만 존재하는 또 다른 우주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길은 단단했지만 동시에 경외심이 담긴 듯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마치 이 순간의 모든 작은 디테일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순간의 강렬함 속에서도 안전함을 느꼈다. 민호는 그녀를 살짝 들어 올려 카운터 위에 앉혔지만 신중하게 움직이며 그녀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연은 차가운 대리석이 몸에 닿는 감각과 함께 온몸으로 퍼지는 열기를 느꼈다. 잠시 동안 그들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지연은 속삭였지만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는 그녀를 이해하고 있는 듯한 표정과 욕망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다시 몸을 기울였다. 이어진 키스는 처음과는 달랐다.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고 그 순간이 비합리적으로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서로의 이해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자신을 그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맡기는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논리나 이성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민호는 잠시 키스를 멈추고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기대었다. 둘 다 숨이 가빴지만 급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지연. 만약 내가 멈추길 원한다면 지금 말해요.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자신도 그 순간에 완전히 빠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지연의 손은 그의 어깨로 올라가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을 만졌다. 그의 얼굴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는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의 금지된 느낌은 모든 것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모든 제스처에는 지연이 전에 느껴본 적 없는 전율이 담겨 있었다. 항상 가볍고 장난스럽던 민호는 이제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진지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이 오직 그녀만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다. 전에는 단지 기능적인 공간이었던 부엌은 이제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무언가 더 큰 일의 무대처럼 느껴졌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며 마치 우주조차도 이 순간이 잊지 못할 순간이 되기를 바라며 협력하고 있는 듯했다. 민호는 지연의 허리를 잡으며 여전히 고르지 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지연의 시선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그녀가 보여주는 모습에는 연약함과 결단력이 동시에 담겨 있어 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강렬한 감정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연은 그의 손길이 등으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손은 민호의 어깨까지 닿아 그를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차가운 대리석이 그녀의 몸에 닿는 감각은 두 사람 사이의 뜨거운 열기를 더욱 강조하는 듯했다.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으며 이 순간을 가능한 한 오래 지속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을 살짝 스쳤을 때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았다. 마치 그의 모든 부드러운 손길이 시간마저 멈추게 하는 힘을 가진 것 같았다. 민호는 온전히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그녀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민호.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그 순간 느끼는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멈추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그녀를 숨이 멎을 것처럼 만들 정도로 강렬했다. 지연, 정말 확실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말로 대답하지 않고 그를 다시 끌어당겼다. 그 행동만으로도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입술이 다시 만나자 지연은 자신이 결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 없는 자신을 그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녀가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영원히 그녀 안에 남을 더 깊은 무언가였다. 부엌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담기에는 너무 작아 보였다. 민호는 그녀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듯한 섬세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가 손을 등까지 움직이며 그녀를 사라질 것처럼 조심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한순간 지연은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했다. 그날 밤의 대화, 와인, 함께 나눈 웃음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서곡처럼 느껴졌다. 마치 우주가 그들이 단둘이 남아 서로를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음모를 꾸민 것 같았다. 민호는 몸을 기울여 그녀를 더 단단히 끌어안으며 두 사람의 몸이 완벽히 어우러졌다. 대리석의 단단한 차가움과 그의 부드러운 손길이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얼굴로 올라가 마치 이 순간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가 알기를 바라는 듯이 그녀를 감쌌다. 부엌의 희미한 불빛은 두 사람 주위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그 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듯했다. 지연은 자신의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온 방에 울려 퍼질 것 같다고 느꼈다. 민호는 온전히 그녀와 함께 있었고 그녀는 그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주변의 세계는 사라진 것 같았고 남은 것은 그들의 숨소리와 손길뿐이었다. 지연은 이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말이다.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멈춘 듯 지연과 민호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은 무의미해 보였다. 차가운 대리석, 희미한 부엌 조명, 바깥의 바람소리, 이 모든 것은 이제 아무런 중요성이 없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리가 복도를 통해 울렸다. 부드러운 소리였지만 현실로 돌아오기에 충분했다. 지연은 굳어버렸고 여전히 민호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의 얼굴에서 몸을 약간 떼어내고 복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어진 침묵은 무겁게 느껴졌고 둘 다 숨을 죽였다. 누구야? 수진의 졸린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렸다. 지연은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심장이 더 이상 민호와의 순간 때문이 아닌
발각될 두려움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수진이 그곳에 있었다. 한밤중 그녀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지연은 급히 뒤로 물러섰다. 거의 카운터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민호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가만히 서 있었다. 나 물 한 잔 마시고 있었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초조함을 감추려 애썼다. 민호도 여기 있었어. 잠이 안 온 것 같아.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연과 민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어지는 침묵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진의 눈빛에는 불신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고 그것은 지연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 듯했다. 그녀의 모든 감정이 얼굴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았다. 둘 다 얼른 자러 가. 수진이 마침내 차갑게 말했다. 이미 늦었어. 그녀는 더 이상 말없이 복도를 따라 돌아섰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가슴에 얹힌 무거운 짐은 줄어들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민호도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지연이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이건 실수였어. 지연이 자신에게 말하듯 낮게 중얼거렸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금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있는 말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하지만 걸음마다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느껴졌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는 그 문에 기대어 서서 숨을 고르려고 애썼다.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진 것 같았다. 마치 세상이 한순간에 뒤바뀐 듯한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지는 지연이나 민호를 쳐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몸짓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다. 지연은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치 복잡한 감정과 후회로 엉킨 거미줄에 갇힌 것 같았다. 그녀는 민호와 대화하고 싶었지만 민호 역시 그녀만큼 혼란스러워 보였고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듯했다.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자 민호는 지연을 포옹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 포옹은 짧았지만 지연은 그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에 일을 고칠 수도 정당화할 수도 있는 말은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수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집을 떠나기 전 그녀는 한동안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떤 일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야. 수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톤으로 말했다.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길 바랄게.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이 대문을 지나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집은 이제 비어 있었지만 지난밤에 벌어진 일의 무게는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선택이든 아무리 강렬해도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경고였다. 그리고 지연은 그 순간 지난밤이 단순한 비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욕망, 죄책감,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가능성이 뒤섞인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결국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밤들이 행복한 결말 대신 피할 수 없는 결과만을 남긴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